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죠. 자네가 병장 오태준인가? 네, 소장님. 자네가 초기 보고를 무시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태준이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확인을 위해서 뵀습니다. 병사의 목숨이 달린 문제에 확인을 운운하는 건가? 구차한 변명이네. 육군 소장 투스타가 일개 병장에게 직접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보고 계신 곳의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전방 GOP 부대로 가는 군용 트럭 안에서 송민우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입대한 지 2달,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첫 발령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계, 철책선이 보이는 최전방 초소. 여기서부터는 사진 촬영 금지다. 휴대폰도 제한된다. 운전병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조금 떨렸어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술 마시고 떠들던 날들이 갑자기 머나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트럭이 멈추고 GOP 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제3경계중대라는 편말이 민우를 맞이했습니다. 이등병 송민우, 처음 뵙겠습니다. 민우는 중대장 앞에서 경례를 올리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대장은 민우의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 출신이군. 여기서는 그런 거 소용없어. 앞으로 내가 배울 건 책에 없는 것들이야. 민우의 마음이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중대장의 말투에서 어떤 경고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일병 김상우, 신병 인솔에서 생활관으로. 민우는 일병을 따라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부대 안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도 무거워 보였어요. 여기 분위기가 좀 특별한가 봐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상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달 전에 사건이 있었어. 초소에서 총기 사고. 그 뒤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 민우의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뉴스에서 본 그 사건이 바로 이 부대에서 일어났다니. 생활관에 들어서자 몇몇 병사들이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건 구석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던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민우를 보자 천천히 일어났어요. 신병. 네, 이등병 송민우입니다. 병장은 민우 앞에 다가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오태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서울대.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똑똑한 놈이 왔구만. 난 군사학교 출신이야. 여기서는 내 말이 법이다. 알겠어? 태준의 목소리에 어떤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야, 이면수. 신병 침상 배정해줘라. 태준의 부름에 상병 한 명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현수는 태준을 마치 영웅처럼 바라보는 듯했어요. 네, 병장님. 제1구석 자리로 배정하겠습니다. 민우는 가장 추운 구석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짐을 풀면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합참 정보본부장인 아버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지만 민우는 아버지의 지위를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대 전 아버지와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민우야,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지 마라. 내 힘으로 헤쳐나가길 바란다. 군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니까.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식판이 그의 침대 위로 던져졌어요. 이등병. 30분 후 초소 교대다. 첫날부터 야간 근무 배정됐어. 운이 좋네. 태준의 비웃음 섞인 말에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첫날부터 야간 근무라니. 병장님, 신병은 보통 적응 기간이. 말을 꺼낸 일병 김상우의 말은
태준의 날카로운 눈빛에 끊겼습니다. 여기선 내가 규칙이다. 알겠어?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그의 군 생활.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처럼 강해지고 싶었으니까요. 철책선으로 향하는 길, 쏟아지는 별들 아래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심이 곧 그의 인생을 바꿀 시험대가 될 것임을. 입대 3개월 차, 민우는 벽에 붙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날들, 휴가도 아니고 외출도 아닌 날들, 모두 연속 야간 근무였죠. 민우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송민우, 철책, 순찰 나간다. 태준의 목소리에 민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추운 2월, 영하 15도의 날씨에 또다시 철책 순찰이라니.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병장님. 현수가 비웃음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뭐해? 여기선 그냥 이등병일 뿐이야.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가운 군화를 신으며 그동안의 괴롭힘을 떠올렸어요. 3개월 동안 휴식 시간은 최소한으로 가장 더럽고 위험한 일은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샤워 시간조차 5분으로 제한되었고 식사 시간도 항상 마지막이었죠. 태준과 함께 철책 순찰로 나가는 길, 삐걱거리는 눈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습니다. 민우는 문득 태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항상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의 표정.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왜 쳐다봐, 이등병? 태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병장님. 태준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번쩍였어요. 너 같은 대학 출신들이 제일 꼴 보기 싫어. 다 똑똑한 척하면서. 그 말에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난 군사학교 시험을 봤어. 합격했다고 통보받았지. 그런데 최종 신체 검사에서 탈락했어. 태준의 목소리에 담긴 쓰라림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병으로 입대했어. 본래 나는 장교가 되었어야 했다고. 근데 너 같은 녀석들은 그냥 대학만 나오면 장교 지원 가능하잖아? 태준의 눈에서 질투와 분노가 번갈아 비쳤습니다. 민우는 그제서야 태준의 행동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꿈을 빼앗긴 사람의 한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철책 순찰로 지쳐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옆 침대의 윤재혁, 동기 이등병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민우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그래. 재혁이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태준 병장이 왜 너한테만 그러는지 알아? 그와 현수 상병은 같은 동네 출신이야. 파벌이 있어. 그리고 그 군사학교 탈락 이야기 사실이래.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파벌과 개인적 한이 맞물려 자신을 괴롭히는 거였군요. 다음 날 부대 훈련장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가스 마스크 훈련 중 태준이 민우에게만 특별한 지시를 내렸어요. 이등병 송민우, 너는 마스크 없이 진행해. 민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가스실 훈련에 마스크 없이 들어가라니 위험한 지시였어요. 병장님, 규정상 마스크 없이 가스실 훈련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순간 훈련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뭐, 지금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야? 민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렀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안전 규정입니다. 병장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요. 훈련 감독관이 다가와 상황을 파악했고 태준의 지시는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그날부터 민우는 명령 불복종 병사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저녁 점호 후 태준은 민우를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현수도 함께였어요. 너 정말 큰 실수했어.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난 그저 규정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이등병 주제에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병장님 말씀을 어기다니. 민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콤플렉스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주 휴가 전화 시간, 민우는 부모님과 통화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따뜻하게 들려왔어요. 아들, 군 생활은 어때? 힘들진 않니? 민우의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치밀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모든 괴롭힘과 불공정함에 대해 아버지라면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는 웃음으로 위장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또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그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의 진정한 용기와 리더십이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죠. 민우는 철책선 근처 초소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고 손끝은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었어요. 1시간만 더 버티면 교대다. 민우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지만 그는 쌍안경을 들어 북쪽 지역을 계속해서 살폈어요. 이것이 그의 임무였으니까요. 갑자기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숨을 멈췄어요. 다시 한번 보니 분명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는 빛. 그것도 3군데에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초소 전화를 들어 당직 사령실에 연락했습니다. 초소 3번입니다. 북쪽에서 이상한 빛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오늘 당직 사령이었어요. 뭐, 그냥 별빛 아니야? 이등병이 별 보고 헛것본 거 아냐? 태준의 말투에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우의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병장님, 이건 별빛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빛입니다. 3군데에서요. 야, 너 또 명령 불복종하려고? 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데.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준은 초소에 없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 뭔가 이상했어요. 병장님, 감시 규정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너 지금 나한테 규정 얘기하는 거야? 헛것 보고 부대 전체를 난리로 만들 작정이냐? 민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고의로 보고를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의 실수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때 철책선 너머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1명, 2명, 최소 5명의 인형이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민우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병장님, 지금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원 5명이 철책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태준의 대답이 머뭇거렸습니다. 확실해? 너 때문에 허위 경보면 넌 군법회에 갈 줄 알아. 민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태준을 통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비상 전화선을 통해 직접 상급부대 지휘통제실에 연결했습니다. 3중대 3초소 2등 병송민우입니다. 현재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원 5명이 철책선에 접근 중입니다.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등병,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말고 계속 감시하라. 지원부대 즉시 출동한다. 민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초소에 혼자였기에 불안했지만 임무를 계속해야 했어요. 쌍안경으로 북한군이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철책선에 가위로 구멍을 내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10분 안에 넘어올 거야. 민우는 망설임 없이 비상경보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란한 경보음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순간 북한군들이 놀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증원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철책선을 비추자 북한군들은 급히 뒤로 물러났어요. 민우의 기지로 침투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이등병, 상황 설명해. 대대장이 직접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 빛을 발견한 순간부터 태준 병장이 고고를 무시한 일, 직접 상급부대에 연락한 것까지요. 대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장 오태준은 어디 있지? 그때 태준이 불이 나게 초소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대대장님, 제가 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대대장은 차갑게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병장, 자네 왜 초기 보고를 무시했나? 첫 신고가 들어온 시간이 30분 전인데. 태준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확실한 증거를 원했을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 국경 침투 같은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다간 병사들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 민우는 그 자리에서 꼿꼿이 서 있었지만 가슴 속에선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태준에게 문제가 생길까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론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우도 호출받았어요. 대대장은 모든 간부들 앞에서 민우를 칭찬했습니다. 이등병 송민우는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력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만약 그의 조치가 없었다면 우리는 심각한 국경 침투 사태를 겪었을 것이다. 민우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칭찬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이에 본인은 이등병 송민우를 표창할 것을 상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등병에게 표창이라니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민우는 조용히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얼굴에는 분노와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태준이 민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어요. 이제 너 잘됐다. 기뻐하냐?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병장님. 넌
내 위치를 노리고 있지? 내가 군사학교 출신이라는 거 알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적개심이 교차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단지 넌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거다. 태준은 이 말을 남기고 휙 돌아서 떠났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임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곧 그의 군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합참 정보본부장이 부대 점검 온대. 아침 점호 후 들려온 소식에 생활관이 술렁였습니다. 민우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합참 정보본부장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송기태 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하신대. 인권 실태 점검이래. 병사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중대장은 서둘러 두 대 대청소를 지시했고 태준과 현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특히 태준은 지난번 북한군 침투 시도 사건 이후 주의 관찰 대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등병 송민우, 너는 생활관 바닥 전체 청소해. 태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게 들렸습니다. 민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그랬듯이 민우의 배경을 밝히지 않고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오후 2시 부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군기가 바짝 들어간 분위기였죠. 태준은 계속해서 민우에게 눈에 띄지 않게 구석에 있으라고 지시했어요. 넌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오늘은 조용히 있어. 알겠어? 민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태준의 말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북한군 침투 사건 이후 태준은 민우를 더욱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갑작스러운 소란이 들렸습니다. 사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대대장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사람은 바로 민우의 아버지였습니다. 민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사복 차림으로 오셨군요. 여기가 삼중대 생활관인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네, 소장님. 저희 중대는 항상 규율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중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태는 천천히 생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죠. 그러다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눈에 미세한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저기 이등병, 이리 오게. 민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천천히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름이 뭔가? 이등병 송민우입니다. 소장님. 민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송민우. 아버지가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자네가 북한군 침투 시도를 발견한 병사인가? 부대원들이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합참 정보본부장이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 긴장했어요. 네, 소장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병장 오태준인가?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소장님. 자네가 초기 보고를 무시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태준이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소장님, 저는 단지 확인을 위해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사의 목숨이 달린 문제에 확인을 운운하는 건 변명에 불과하네. 그때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 어떤 조치였는지 사무실에서 자세히 들어보겠네. 아버지의 말투에서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민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이등병, 송민우, 함께 가지. 민우는 놀랐지만 묵묵히 따라 나섰습니다. 대대장 사무실로 들어선 후 문이 닫히자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민우야, 잘 지내고 있었니?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버지, 대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소장님, 혹시 그렇네. 송민우는 내 아들이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밀로 해왔지. 특별 대우를 받지 않길 바랐으니까.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장의 아들이 자신의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니 이건 큰일이었죠. 민우야, 이제 솔직히 말해도 돼. 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연속된 야간 근무, 불공정한 대우, 태준과 현수의 괴롭힘, 그리고 국한군 침투 사건까지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대대장은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내가 직접 하겠어. 아버지는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아버지가 해결할게. 민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 했어요.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모든 병사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송기태 소장이다. 오늘 이 부대를 찾은 이유는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의 노고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태준과 현수는 구석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내가 확인한 것은 실망스러운 현실이었다. 병장 오태준과 상병 임현수는 이등병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고, 심지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의 이기심을 앞세웠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아버지는 태준과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두 사람은 내일부터 타 부대로 전출 조치한다. 또한 군법회의에 회부할 것이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이등병 송민우는 내 아들이다. 이 말에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도운 것이 아니다. 그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강한 군대는 약한 병사도 지키는 군대다. 서로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 아버지의 말이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앞으로 이 부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그것이 진정한 강한 군대의 모습이다. 민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이 부대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희망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2달이 지난 어느 아침 일병 계급장을 단 민우는 초소 창문을 통해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일병님, 교대 준비됐습니다. 낯선 목소리에 민우는 돌아봤습니다. 이등병 윤재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막 입대한 신병이었죠. 민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했어, 재혁아. 밖에 춥지? 따뜻한 물 있으니까 들어가서 마시고 좀 쉬어. 재혁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병영 생활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일병님. 민우는 초소를 둘러보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준과 현수는 타 부대로 전출되었고 불공정한 근무 배정이 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는 게시판에 붙은 새 근무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병사가 공평하게 근무 시간을 나누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 같지만 이것이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송민우 일병 중대장이 다가오며 불렀습니다. 민우는 경례를 올렸어요. 다음 주에 합참 정보본부장님이 다시 오신대. 이번엔 공식 방문이야.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오신다니 무척 기대됐어요. 이번에는 몇몇 병사들과 간담회도 하신대. 넌 당연히 참석해야겠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대장님. 일주일 후 아버지는 정식 군복을 입고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가슴에 달린 2개의 별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모든 병사들이 줄을 서서 소장님을 맞이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아버지는 모든 병사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더 나은 병영 문화를 위한 제안,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민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존경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아버지는 민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2 사람은 철책선 근처 작은 정자에 앉았어요. 많이 달라졌더구나, 이 부대가.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군번줄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군번줄이란다. 6.25 전쟁 당시 사용하셨지. 민우는 조심스럽게 군번줄을 받아들었습니다. 금속 부분에는 할아버지의 이름과 군번이 새겨져 있었어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평범한 이등병으로 시작하셨어.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동료들을 구해내셨지. 그게 진정한 용기란다. 민우의 손가락이 군번줄을 감싸주었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군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우야, 강한 자가 되려면 약한 자를 이해해야 한다. 그걸 내가 보여줬구나. 아버지의 말에 민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민우는 윤재혁과 함께 철책 순찰을 나갔습니다. 이제 신병 교육도 민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어요. 일병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재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뭐든지 물어봐. 어떻게 선임이 되어서도 저희에게 이렇게 친절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다른 부대는 안 그렇다고 하던데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재혁아, 내가 이등병 때 정말 힘들었어. 선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 약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게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서로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야. 내가 겪은 고통을 내가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재혁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일병님 같은 선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민우는 병영 게시판에 새로운 문구가 걸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한 군대는 약한 병사도 지킨다라는 문구였어요. 아버지의 말씀이었죠.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구와 함께 새로운 부대 문화는 인근 GOP 부대들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부대 병사들도 이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점차 군 전체의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제대를 2달 앞둔 어느 날 민우는 다시 한번 철책선 초소에 섰습니다. 이제 그는 분대장이 되어 여러 후임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북한 땅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이 경계를 지켜야 해. 민우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리더십, 약자를 보호하는 용기,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제대 전날, 민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제대합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철책선을 바라봤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수호자는 약자도 지키는 사람. 민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남긴 작은 변화가 이곳에서 계속될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산 분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현금 자산 50억 원은 두 아들에게 각각 25억씩 상속됩니다. 그리고 김미영 씨에게는 이 도자기 단지 하나가 유산으로 남겨졌습니다. 이게 다예요? 20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는데 이게 전부라고요? 넌 프랑스 유학 준비한다고 돈 받았잖아. 오빠 그건 20년 전이잖아요. 어차피 너는 혼자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잖아. 이건 불공평해요.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모님 곁을 지켜온 막내딸이 불공평한 유산 상속 과정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경 장례식장의 하얀 국화 향기가 미영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아래 놓인 아버지의 영정사진 속 무표정한 얼굴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예가 김성민 74세. 생전에 말수가 적었던 것처럼 죽음도 조용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발인할 시간이야.
큰오빠 정훈의 목소리에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3일 동안 밤새워 지킨 빈소. 이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지역 예술인들과 도예가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성을 따라 모인 사람들이었죠. 도예의 명인 문경의 자부심이라는 찬사가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미영의 귀에는 그저 먼 메아리처럼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구나. 미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서는 어떠했나요? 어린 시절 그녀에게 아버지는 항상 공방에만 있는 뒷모습이었어요. 가족보다 흙을 더 사랑했던 사람. 검은 상복을 입은 미영의 모습이 조문객들의 눈에는 어쩐지 낯설어 보였을 겁니다. 오랫동안 문경을 떠나 있다가 20년 전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돌아온 막내딸. 49세의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부모님을 모셨던 모습은 안타까움의 대상이었죠. 잠시 눈을 감자 어릴 적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세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미영은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어요. 바쁜 오빠들 사이에서 혼자 놀기에 익숙했습니다. 8살 때였을까요? 공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아버지의 작업을 몰래 지켜보던 날, 처음으로 흙을 만졌던 그날의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리 와보렴. 아버지의 부름에 조심스레 다가갔던 기억. 거친 손으로 미영의 작은 손을 감싸며 흙을 빚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긁은 너의 마음을 안단다. 너의 기분을 느끼지. 슬플 때 만든 그릇은 슬픔을 담고 기쁠 때 만든 그릇은 기쁨을 담는단다. 그때만큼은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짧았어요. 다시 아버지는 침묵의 세계로 돌아갔고 미영은 혼자 흙을 만지며 자랐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화장장에서 나온 가족들은 곧장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빠들은 표정이 밝아졌지만 미영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어서 와요. 김 선생님 가족분들. 마른 최고의 법무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산 분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미영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손가락을 꼭 움켜쥐었어요.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현금 자산 50억 원은 두 아들에게 각각 25억씩 상속됩니다. 법무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팠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씨에게는 이 도자기 단지 하나가 유산으로 남겨졌습니다. 법무사가 낡은 도자기 단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미영의 세계가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어요. 이게 다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는데 이게 전부라고요? 둘째 오빠 정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다정한 둘째 오빠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내 목숨 벌써 다 받은 거 아니야? 프랑스 유학 준비한다고 돈 받았잖아. 미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9살 프랑스 유학을 꿈꾸던 그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오빠, 그건 20년 전 일이에요. 그 후로 저는
목이 메어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20년간의 간병 생활. 그 긴 세월 동안 미영은 자신의 꿈을 접고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연애도 결혼도 포기했어요. 오직 틈틈이 작은 도자기 작품을 만드는 것만이 그녀의 위안이었습니다. 큰오빠 정우는 서류에 사인하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는 혼자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잖아. 우리는 가족이 있어서. 그 말이 미영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마치 20년의 세월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미영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참고 살아온 습관이 그녀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큰오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이 어디 공평하니? 내가 어머니를 돌본 건 내 선택이었잖아. 하지만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오빠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었고 막내딸인 미영에게 그 책임이 자연스럽게 떨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어요. 고인의 유언에 따라 가옥과 토지는 두 아들이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매각 여부는 새 소유주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제 미영은 거처 할 곳조차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갑자기 모든 것이 막막해졌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며 미영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차를 마시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미영이 만든 찻잔으로만 차를 마시던 아버지. 그것이 인정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습관이었을까요? 하지만 미영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은 각자의 차를 타고 떠났고 미영은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미영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20년의 세월이 담긴 이 집, 이제 이곳에도 머물 수 없을 터였습니다. 오빠들은 이미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미영은 손에 든 낡은 도자기 단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단지였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이렇게 미워하셨나요? 미영의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단지 빗소리만이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빈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허무함과 배신감,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희생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왜 저한테만 이러셨어요? 미영의 흐느낌 소리가 빈집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도자기 단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영의 전부였습니다. 20년 세월의 대가로 받은 유일한 보상.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미영의 눈물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마치 흙이 물을 빨아들이듯 그녀의 슬픔은 끝없이 깊어만 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두운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단지를 가슴에 안은 채 미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기대할 것도 없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질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영의 마음 한켠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미영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기 무섭게 현관으로 달려간 미영은 문을 열었지만 사람은 없었고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없네.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큰오빠의 글씨체였어요. 미영아, 다음 주까지 집을 비워줬으면 해. 집을 정리하고 매물로 내야 해서 필요한 물건은 미리 챙겨둬. 순간 미영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아직 아버지의 체온도 완전히 식지 않았는데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 필요한 것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낡은 목재 냄새와 아버지가 쓰던 담배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가 아직도 이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미영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아버지는 젊은 시절 공방에서 작업 중인 모습이었어요.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작품에 집중하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랍장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영수증, 주소록, 낡은 사진들. 미영은 모든 것에 아버지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그때 미영의 눈에 유리장이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특별한 물건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리장 한가운데에는 미영이 25살 때 첫 전시회에서 만들었던 도자기 잔이 놓여 있었어요. 옆에는 작은 상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2003년 전국 신진 도예가 공모전 장려상 김미영.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미영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날도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전시장을 둘러보고 돌아갔을 뿐이었죠. 하지만 여기 이렇게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니 알고 계셨군요. 미영의 목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올라왔어요. 아버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마음으로는 미영의 재능을 인정하고 있었던 걸까요? 유리장을 더 살펴보던 미영은 문득 아버지의 유품으로 받은 도자기 단지가 생각났습니다.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단지를 가져왔어요. 손바닥 크기의 소박한 단지였습니다. 표면은 투박했지만 독특한 유약이 칠해져 있었어요. 미영은 전문가의 눈으로 단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비건, 철화 백자인데 유약이 특이해. 미영은 손가락으로 단지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매끄러운 표면 아래로 희미한 문양이 느껴졌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단지 전체에 작은 연꽃 무늬가 은은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하필 이 단지를 남기셨을까? 미영은 단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단지의 바닥이 눈에 들어왔어요. 살짝 두껍게 느껴졌습니다. 손톱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려 보자 묘한 소리가 났어요.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미영은 서랍에서 작은 조각칼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단지
바닥 가장자리를 살폈어요. 그리고 미세한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다. 칼끝을 틈새에 넣고 살짝 비틀자 놀랍게도 단지 바닥이 움직였습니다. 미영의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바닥을 들어 올리자 그 안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작은 열쇠 하나와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미영아, 어머니 묘 왼쪽 석등 밑에 내가 너를 위한 보물을 묻어두었다. 내가 발견할 날을 기다렸다.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미영을 위해 비밀 선물을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미영이 몰래 공방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문틈으로 지켜보던 모습. 미영이 만든 찻잔으로만 차를 마시던 아버지. 미영의 작품을 조용히 유리장에 보관하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침묵 속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내릴 기세였어요. 미영은 망설임 없이 일어났습니다. 우산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미영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빗속을 뚫고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미영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찾기 위해 그녀는 폭우 속을 달려갔습니다. 폭우는 미영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우산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우산은 금방 뒤집혀 버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빗물에 젖은 산길을 따라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밤처럼 어두운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순간 미영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메시지가 담긴 종이를 꼭 쥔 채 묘지로 향하는 미영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은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의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어루만지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빗방울이 미영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왼쪽을 보니 석등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메모에 적힌 그 석등이었어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삽을 꺼냈습니다. 무덤가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불경스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찾아야 했어요. 정말 뭐가 있을까?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미영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하지만 미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석등 주변에 흙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빗물로 젖은 흙이 손에 묻어났습니다. 미영의 손톱 사이로 진흙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구덩이. 미영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없어. 한참을 파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가져간 걸까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삽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게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더 파내자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슬고 낡은 상자였지만
미영의 눈에는 보물상자처럼 빛났어요. 손이 떨려 상자를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단지에서 발견한 열쇠를 꺼내 상자 앞에 있는 자물쇠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천천히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미영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고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투명한 비닐에 쌓인 편지 한 장, 금융 서류가 담긴 봉투, 그리고 작은 천 주머니에 담긴 도자기 파편들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먼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빗물이 묻지 않게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고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하는 내 딸 미영에게. 첫 문장에서 미영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평생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남아 전한다. 미영아, 너는 내가 가장 아꼈던 자식이다. 미영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너의 손은 흙과 대화할 줄 아는 특별한 손이다. 내가 만든 첫 번째 찻잔을 보았을 때 나는 내 안에 진정한 도예가의 혼이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해주지 못했다.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칭찬하는 법을 몰랐구나. 빗방울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영은 황급히 몸으로 편지를 가렸어요. 봉투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과 부동산 서류가 있다. 내 전 재산의 반이다. 나머지 반은 형식적으로 오빠들에게 주었지만 진짜 유산은 너에게 남긴다. 도자기 파편들은 내가 평생 연구해온 특별한 유약의 비법이 담긴 것이다. 이 유약의 비밀을 풀면 너는 세계적인 도예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선이 흐려졌어요. 미영아, 미안하다. 내 꿈을 응원하지 못해서,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 그리고 내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20년 동안 쌓아왔던 침묵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제야 미영은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다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미영의 흐느낌이 비바람 소리에 묻혔습니다. 천둥이 울렸지만 미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금융 서류를 확인할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만이 느껴졌어요.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이 새겨진 묘비 앞에도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천천히 묘소를 떠났어요. 하늘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달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다리로 대형 은행의 신탁센터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금융 서류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미영은 자신의 초라한 차림이 부끄러워졌어요. 여러 날 입은 듯한 낡은 청바지에 해진 티셔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김미영, 님 맞으세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말끔한 정장 차림의 신탁 매니저가 미영을 안내했습니다. 미영은 쭈뼛쭈뼛 따라갔어요.
김성민님께서 딸을 위해 20년 넘게 준비하신 신탁 자산입니다. 매니저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제 이름으로 된 건가요? 화면에는 눈을 의심할 만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100억 원.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네. 모두 김미영 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 자산 70억, 부동산 30억 상당입니다.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혹시 아버지께서 저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니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김성민 님은 항상 딸 자랑을 하셨어요. 내 딸은 타고난 도예가라고요. 딸의 손끝에서 흙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죠.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을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일주일 후 미영은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새로운 옷차림, 자신감 있는 표정,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3자를 통해 오빠들이 매물로 내놓은 고향집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미영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판매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집을 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오빠들은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미영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 후 미영은 자신이 구매한 고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집 열쇠를 손에 꼭 쥐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영이 아니냐? 뜻밖의 목소리에 미영은 흠칫 놀랐습니다.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정원에 서 있었어요.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영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집은 이미 팔렸어. 큰오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집의 새 주인은 나예요. 순간 오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미영은 묵묵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빠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따라왔어요. 너 갑자기 돈이 어디서 생긴 거야? 둘째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들어 오빠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주셨어요. 진짜 유산을. 그 말을 남기고 미영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들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그녀의 가슴을 시원하게 했어요. 그날부터 미영은 아버지의 낡은 공방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새로 칠하고 최신 가마를 들여놓고 작업대를 정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도자기 파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유약이야. 미영은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유약이 균열되기도 하고 색상이 이상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20번째 실험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마에서 나온 도자기는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신비로운 빛을 발했어요. 표면은 매끄러웠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수백 개의 작은 결정체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미영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법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어요. 아버지, 해냈어요. 미영은 작품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작품 속에 숨 쉬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후로 미영은 작품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약 비법으로 만든 작품들은
하나같이 특별했어요. 전통적인 형태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미영만의 스타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인사동에 갤러리를 열고 싶어요. 미영은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갤러리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벽을 허물고 조명을 설치하고 작품 진열대를 만들었어요. 미영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내 갤러리, 내 작품, 내 인생. 입으로 되뇌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여동생으로만 살아왔던 미영은 이제 자신만의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마침내 전시회 준비가 끝났습니다. 미영은 갤러리 이름을 흙의 속삭임으로 정했어요. 아버지와 자신이 나눈 대화를 기억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전시회 하루 전날 밤, 미영은 작품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갤러리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작품들을 비추었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돼. 기대와 불안이 미영의 마음을 오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밤이 지나면 미영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미영의 속삭임이 고요한 갤러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와 희망이 가득했어요. 이제 미영은 자신의 불꽃을 세상에 피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사동, 흙의 속삭임, 갤러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리본을 잘랐어요. 개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김 작가님, 미술 평론가들과 언론인들이 미영을 둘러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미영은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갤러리 안으로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작품들을 설명했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손길 시리즈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어르신들과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했어요. 손의 힘이 약해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 흘리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입구. 미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버지의 유약 기술과 자신의 디자인 감각이 만나 탄생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전시회의 열기가 한창일 때 미영은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큰오빠와 둘째 오빠였어요. 순간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셨네요. 미영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오빠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줄은. 큰오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안쪽에서 이야기할까요? 미영은 오빠들을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둘째 오빠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미영아, 사실 우리가 찾아온 이유가 있어. 미영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큰오빠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내 갤러리가 파산 직전이야. 코로나 이후로 계속 적자였어. 둘째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서 우리 둘 다 지금 막막한 상황이야. 미영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였군요. 복잡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묘한 승리감까지. 그래서 내게 뭘 바라는 거죠?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빠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성공 비결을 좀 알려주면 좋겠어. 미영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20년간의 간병, 무시당했던 시간들, 그리고 낡은 도자기 단지 하나. 성공 비결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의 비서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김 작가님, 일본 바이어께서 편안한 손길 시리즈 전체를 주문하고 싶대요. 노인 케어 제품 라인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하시네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 줄은 몰랐어요. 순간 미영의 머릿속에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만들었던 첫 찻잔. 그때의 마음. 알겠어요.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빠들, 나 요즘 문경 고향집의 노인 도예 교실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역 어르신들이 취미로 도자기를 만들면서 손 운동도 하고 마음의 치유도 받을 수 있게요. 오빠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큰오빠는 갤러리 운영 경험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의 실무를 맡아 줄 수 있을까요? 둘째 오빠는 재무 관리를. 오빠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미영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야? 큰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다 같이 잘 되면 좋겠어요. 그 순간 미영의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6개월 후 미영의 편안한 손길 시리즈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 독일, 스웨덴 등 노인 복지가 발달한 나라들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어요. 미영의 이름은 단숨에 세계적인 도예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문경 고향집에 열린 노인 도예 교실도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큰오빠는 재능 있는 운영자였고 둘째 오빠는 꼼꼼한 재무 관리자였습니다. 미영은 가끔 고향을 방문해 수업을 진행했어요. 가을의 마지막 날, 미영은 공방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흙내음이 가득한 공간을 비추었어요. 고모, 우리도 도자기 만들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미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에는 큰오빠의 딸 수진이와 둘째 오빠의 아들 민호가 서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모가 만드는 거 멋있어 보여요.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미영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 빛이 났어요. 그럼 이리 와. 고모가 도자기의 마법을 보여줄게. 미영은 작은 의자들을 꺼내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젖은 흙 한 덩이를 그들 앞에 놓았어요. 기억해. 흙은 너희의 마음을 안단다. 너희의 기분을 느낀단다. 아버지가 어린 미영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며 미영은 아이들의 작은 손을 이끌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제 미영은 진정한 도공으로 돌아왔습니다. 흙과 대화하며 그 대화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도공으로 이 이야기의 미형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각자의 삶에서 마음과 진심을 다했던 모든 행동과 순간들은 가치가 있고 유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 그것을 지켜본 누군가는 그것을 알아볼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나온 삶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사는 삶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오늘도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40분의 시간 동안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분이 한켠 나아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좋은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